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52만여 명의 수험생이 참여한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어느덧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된 수능 시험 소식을 YTN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앙상해진 가로수의 가지가 겨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난방기구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따뜻함과 동시에 화재 발생 위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매년 전기열선 등으로 인한 난방기기 화재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겨울철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는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으로 화재 없는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관련 보도는 전 국민이 주목하는 언론의 중요한 보도 영역 중 하나입니다. 수능이 시작된 1993년부터 벌써 32년째 지속되는 보도 영역인데요. 교육 문제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이 수능 보도에 있어 관행적인 취재와 또 보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은 YTN의 이번 수능 보도 살펴봅니다. 앞서서 논술 문제 유출도 있었고요. 또 의대 증원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번에 특히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수능 참 다사다난했죠? 네, 그렇습니다.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든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해마다 저희가 또 11월쯤 되면은 수능 한파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요. 수능 당일날 출근 시간이 늦춰진다, 그리고 교통 상황이 바뀐다, 이런 보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면 모두 어느 정도는 수능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어떤 연례 행사로서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11월 11일부터 시험 다음 날인 15일까지 수능 관련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수능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수능 보도에도 반영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수학능력 시험 수험생과 주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뉴스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 사회 동향을 보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뉴스 보도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수능 시험 소식을 YTN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원님 어떻게 보셨죠? 수능 보도는 일정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데요. 시험 전에, 그다음에 수능 당일, 그다음에 수능 이후에 등급 컷 예측 이렇게 이어집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시험 전에는 꼭 수험생들이 피해야 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보도가 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일 보도였는데요. D-1 수능 수험생 이것만 피해도 제 실력 발휘한다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 전날 잠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휴대폰을 늦게까지 보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런 것들을 경계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의료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포모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피해야 할 내용들을 전문가 인터뷰도 넣고 해서 설득력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전날 예비 소집일은 수능 전에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위한 최종 점검을 하는 날입니다. YTN 뉴스 보도를 통해서 수험생들이 상기해야 될 정보들을 다시 간략하게 알려주는 시도들이 좋았습니다. 긴장 반, 설렘 반, 수능 예비 수집, 최선을 다할게요 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수능을 치르기 전 수험생들이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시험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들도 알려줘서 주의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안내하면서 정보성을 높였습니다.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해당 내용들을 다 안내를 받을 겁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대학을 다니다가 다시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수능을 치르고자 하는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전달해서 유의미한 보도였습니다.
또 시험을 앞둔 여러 수험생들의 모습과 각오를 인터뷰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했다는 장점이 돋보였습니다. 네, 수능 시험과 관련한 분석 보도도 정말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실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수험생들에게도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하는데요. 관련한 보도들은 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늘 수능 시험에서 지적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킬러 문항에 대한 그런 논란이죠. 지난 6월 모의 평가 내용을 전하면서 킬러 문항은 배제됐지만 난이도가 어려웠다라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11월 12일 보도였는데요. 킬러 문항 없는데 왜 어려울까? 매력적 오답 주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킬러 문항 없는 불수능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늘 문제가 됐던 이 킬러 문항은 없는데 왜 도대체 어려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수험생 가족이나 교사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예비 수험생들은 그 시험의 난이도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일 YTN 보도는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수능 관련자들이 궁금해야 할 내용들을 빠르게 전해주었습니다. N수생만 16만 명, 52만 수험생 운명의 날 제목의 보도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의 발표 내용을 소개하면서 올해의 수학능력시험의 EBS 연계율 그리고 출제 방향, N수생의 수가 증가한 걸 고려한 난이도 설정 등에 대해서 출제자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출제위원장이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서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라고 발표한 내용을 이후 보도에서도 주목해서 다루고 있었는데요. 올해 수능에 킬러 문항이 배제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뉴스 보도들이 있었으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킬러 문항을 배제한 것이 사교육 경감에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추적 보도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각 지역에서 수능을 준비 중이거나 또는 당일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보도를 위해서 미리 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송사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 한 번은 해야 하는 그런 현장 업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 수해를 포함한 재난 현장, 그다음에 두 번째가 명절의 교통 중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수능 현장 중계입니다. 그만큼 수능 현장 당일의 중계 그리고 그 수능을 둘러싼 며칠 사이의 이 집중 취재 보도는 사실은 몇십 년 전부터 똑같은 내용들이 관행적으로 해왔거든요. YTN도 개국 이후로 매년 수능날 풍경은 똑같습니다. 우선 뭐 D-100일부터 뭐 D-10일에 사찰 같은 데서 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들, 2, 3일 전에 뭐 문제지 배포, 수능 당일에 뭐 오토바이를 타고 막 도착하는 수험생의 모습, 그다음에 교문 앞에서 후배들의 응원 현장, 10시가 되면 수능 출제위원장의 뭐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이 뭐 항상 있었던 것이고요. 부모님이 교문 앞에 옛날에는 뭐 엿 같은 것도 많이 붙였지만 지금도 이렇게 뭐 기도하는 모습. 모든 방송과 신문이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주로 이 수능 보도를 얘기하게 되면 관행이라는 얘기가 많이 되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도 유일한 풍경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 과잉을 좀 확대하는 불필요한 관심을 모으거나 또는 그 불필요한 공포감을 줄 수도 있는 어쩌면 선정적인 보도까지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도한 관행일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는데요. YTN 대담에서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 관련한 더 전문적인 내용들이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정보력이 있는 대담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 보도였는데요. 수능 끝 대입 레이스 시작, 입시 전략 잘 세우려면이라는 그 전문가 초청 인터뷰였는데요. 진학사의 그 입시 전략 연구소장이 출연을 했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와 관련된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2025학년도 대입 주요 변화, 또 지원 전략 등을 설명을 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또 학교 폭력 조치 반영 등을 주요 변화로 설명하면서 또 모집 정원 축소된 학과나 또 무전공 지원 여부 전략 등을 설명을 했는데요. 앵커가 이제 중간에 말하는 것처럼 시험이 끝났지만 수험생들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그래서 언론이 수험생들에게 바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역할을 잘 해나가야 할 텐데요. 입시 업체들이 가채점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커트라인 등 이런 것들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사설학원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입시 전략을 설명을 했는데요.
입시 설명의 북적북적, 복잡해진 셈법 속 눈치 싸움이라는 그 제목이었습니다. 올해 난이도가 평이해서 동점자가 많아져서 지원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입시 설명회에 온 그 수험생과 또 학부모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상황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수능 관련 기사의 취재원 활용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번 YTN 보도를 살펴보면 역시나 그 대담이나 또 막상 입시 이후의 전략이 필요한 지금 시점에서 사교육 관계자들의 인터뷰가 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의대 증원 후 첫 수능 난이도 및 입시 전략은 제목의 보도입니다. 여기에서도 사교육 종사자가 대담에 출연을 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보도들을 살펴봤을 때 보도에서 인용하거나 대담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대부분 입시업계 혹은 사교육 종사자라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리기도 하였는데요. 수학능력 시험 난이도 등을 예견하거나 당일 시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이제 교사라든지 공적 영역에 있는 교육자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입시업계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전문성을 고려한 결과이기도 할 것이고요. 하지만 그들의 해석이 EBS 현장평가단 교사라든지 출제자 측의 의견과 상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시각 전달을 위한 진행자의 개입이 꼭 필요할 텐데요. 그 부분이 적절히 이루어진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보도에서 앵커의 질문으로 EBS에서는 전반적으로 쉽다는 평가가 있고 입시업계에서는 난도가 있어서 예상보다 점수가 낮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으로 전문가 간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한국 언론의 그 수능 기사 취재원 활용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라는 그 논문이 있습니다. 수능 보도에서 인용하는 공교육과 또 사교육 취재원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대입 지원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언론이 대부분 공교육보다 사교육 취재원 의존도가 과도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아무래도 사교육 취재원이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이제 언론이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라고 늘 강조는 하지만 막상 수능 기사에서는 사교육 취재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또 관행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빠르고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불가피한 점은 이해됩니다만 균형을 좀 이루도록 노력했으면 하고요. 또 공교육 주체가 관련 정보를 더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균형감이 있는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공교육과 사교육 각각의 분석과 목소리를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사교육 사설 입시 업체가 이제 수능 관련해서 입시철에 많이 출연하는 것은 광고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언론사의 이해와 그 업체의 이해가 이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사교육 경감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수능 보도의 문제점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2000년에 제가 교육 담당했을 때 교육부 기자단에서 결의를 하나 했는데요. 그 당시에 수능 만점 수석의 신상을 보도하지 말자 이런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입시 과외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보도는 하지 않는 것이 더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런 정신에 따라서 이제 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 뭐 몇 년 지나다가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능 과외를 부추기는 보도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 관행적인 보도라든가 또 사기업 위주의 그런 그 출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명문대 중심 보도입니다. 수능이 나오게 되면 뭐 바로 그날 저녁에 몇 점 이상은 서울대, 뭐 몇 의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수도권 상위대는 몇 점 이상, 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수도권 상위 대학을 가려면 전체 수험생의 10% 정도밖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의 보도가 학생 가운데 10%를 대상으로 보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10%에 들지 못한 학생들에게 언론이 공포감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사교육을 부추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1년 내내 언론을 보면 학벌 타파, 뭐 사교육 경감 이런 얘기들을 언론사들이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수능 때만 되면 대학 입시 때만 되면 유독 학벌을 중시하거나 또는 무슨 학교 서열화 이런 것들에 앞장서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는 이런 수능 보도의 문제점은 이제 하루빨리 좀 고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수능 보도의 문제점들 짚어주셨습니다. 수능은 끝났지만 아직 더 넘어야 할 산들은 많이 있는데요. 관련 주요 소식을 지금 YTN을 통해서 좀 전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는 어땠습니까? 네, 수능이 시작이 되면 이제 시험 난이도에 대한 예상 관련 보도들이 늘어납니다. 14일 보도였는데요. 국어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 N수생 반영의 출제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국어 시험이 끝나고 바로 국어 영역 브리핑 내용을 전합니다. EBS 교사들의 국어 영역 난이도 분석 내용과 또 수능 출제위원장의 전반적인 수능 기조 설명을 전합니다. 또 오후 보도도 이어지는데요. 수학 지난해보다 쉬워 전반적으로 쉬운 수능 예상. 그리고 또 오후 6시가 되면 영어 시험이 끝나고 영어 지난해보다 평이 전반적으로 쉬운 수능 제목의 보도 이어졌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변별력 확보 위한 어려운 수능이 전망됐지만 예상이 빗나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전하면서 그 EBS 현장 평가 그 교사의 말이 의미 있다라면서 전하거든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최상위권만을 위한 시험을 만들 수는 없다. 최상위권 1%에 해당하는 인원들에 대한 시험 문제를 냈다고 했을 때 나머지 99%는 그 문제를 보면서 사실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아까 이제 해설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그 내용인데요. 이어 분석대로 그 쉬운 수능 결과가 나온다면 크게 늘어난 의대 지원 그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그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의견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수능 후에 나타나는 사고 발생률 추이에 따라서 예방교육 등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능의 해방감과는 별개로 청소년들의 술과 담배, 또 이제 신분증 부정 사용에 대한 철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이 해방감을 느끼며 번화가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수능 끝나 홀가분 경찰 밀집 지역 사고 예방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홍대, 또 강남역, 건대 입구 등에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경찰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었고 또 청소년 온라인 범죄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그 보도뿐만 아니라 또 수능이 끝난 후에 미성년 수험생들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음주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이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긴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소개한 보도도 있었는데요. 수험생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느꼈던 시험이 끝났을 때 이제 일탈하거나 사고를 발생시키는 그 사례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그 보도들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수능 후에 일탈 행위가 평상시보다 빈번하게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좀 짚어보거나 아니면 해당 사고들이 해마다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왜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 전날이나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보살펴야 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 되는 대상으로 수험생을 바라보다가 수능이 딱 끝나고 나면 일탈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그 모순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이 들게 했던 보도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오늘 요약해 주시죠. 취재원 불균형과 기계적인 보도 관행 탈피해야. 수능 보도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입시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취재원 활용에 있어서도 사교육 전문가로 몰리는 현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교육 전문가 개발과 또 교육 당국의 폭넓은 정보 공개도 필요합니다. 수능 보도도 언론의 교육 철학이 들어간 보도여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자의 전문성 확보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김아미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수험생과 사회 구성원에게 생각의 거리를 주는 보도를. 대학 입시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험이 많아지고 또 고등교육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 보도 건수나 강도가 예전보다는 조금 약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이 재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구성원으로 확장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다양한 사회 계층에게 수능 관련된 정보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정보 격차로 인한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수능 보도를 통해 YTN에서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수능 관련 여러 정보를 폭넓게 다루고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능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던 거시적인 사회 이슈의 실마리를 놓치지 않고 후속 보도로 이어주시기를, 그래서 내년 수능 보도에서는 더 많은 목소리와 더 다양한 논의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능 관련 보도를 살펴본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신경안정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최근 잇따르는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주장하며 약물 운전 단속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팔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신경안정제를 먹었다고 진술한 가운데 신경안정제 복용을 주장하는 경우가 또 나오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강제할 수 없어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사고가 나기 전 약물 운전 여부를 알기 어렵고 마약을 하고도 감형을 위해 신경안정제를 먹었다고 거짓말하더라도 검사를 거부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제입니다. 보도에서처럼 약물 운전이라고 주장할 경우 처벌 규정도 없고 강제할 방법도 없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신경안정제 복용을 주장했다는 보도였는데, 이에 대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할 경우 운전을 비롯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설명이 부재해 아쉬움이 남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완성도 있는 보도를 위해 신경안정제 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병원에서 주로 처방되는 신경안정제인 벤조디아제핀의 경우 불안장애나 불면증, ADHD 치료 등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국내 처방량이 2018년 5억 개에서 2022년 약 13억 개로 급증했지만 운전방해 같은 일부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약학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벤조디아제핀계 신경안정제의 부작용은 졸림, 시야 흐림, 기억력 감퇴, 어지럼증, 두통, 과민성, 우울증 등이 대표적입니다. 졸음이나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근육이완 작용도 있어 시야 조절이나 운동 능력 저하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주의사항에도 졸음, 주의력, 집중력 저하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이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 조작을 하지 않도록 한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또한 오남용의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처방 없이 신경안정제를 장기 복용하면 불안감 증세가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때문에 초조함, 공격성, 망상, 분노, 환각과 같은 부적절한 행동이 나타나면 약물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군무원 살해 시신훼손 사건 피의자인 현역 군 장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얼마 전 살인과 시신훼손으로 범행의 잔혹성을 인정받아 신상 공개가 결정된 군 장교가 이를 거부했다는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같은 부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 현역 영관급 군 장교 피의자 38살 양모 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사진을 즉시 공개하지는 못했습니다. 양 씨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신상 공개를 피의자가 거부해 닷새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는 정보를 담고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알린 보도였는데요. 보도에서 살인사건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기간이 유예된다고 전했는데 관련해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한 정보와 유예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와 유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제도는 2010년 정식 도입됐습니다. 2010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각 지방 경찰청 소속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지금의 제도가 정착됐는데요. 지난해 10월에는 신상 공개 대상 범죄를 기존 특정강력범죄법과 청폭력처벌법에서 중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방화나 특수상해 및 중상해, 조직, 마약범죄 등까지 확대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신상 공개 대상도 기존 피의자에서 형사 재판 단계의 피고인으로 넓혔는데요. 피의자가 거부해도 머그샷, 즉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해 이른바 머그샷법으로도 불립니다. 또한 올해 1월 시행된 해당 법에는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 전 5일의 유예기간 설정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이번 군무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즉시 공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인데요. 군무원 살인 사건 피의자는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소 법적 유예기간인 닷새 뒤 신상 정보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DMS 시스템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71%가 졸음이나 전방주시 태만이 원인이었습니다. 11월 들어 졸음운전 사고가 특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리며 이를 막기 위한 대안에 대해 살펴본 보도가 있었습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이리저리 부딪히고 갓길에 멈춰선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화날 때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두 운전자가 졸다가 낸 어이없는 사고들입니다. 축제도 많고 교통량도 증가하고 11월 달부터 자동차 히터를 켜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CO2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피로감을 느끼고 졸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11월부터 히터를 틀게 되면서 나른해진 온도에 졸음운전이 늘어난다는 이유를 짚어보기도 했는데요. 11월에 졸음운전 사고가 늘어나는 통계를 전한 보도였는데 장기 대안으로 언급한 DMS 시스템 의무화에 대한 우리나라 상황과 해외 사례는 어떤지 궁금증이 남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졸음운전의 대안으로 소개된 DMS 시스템에 대해 시청자 톡톡 Y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DMS 시스템이란 운전석과 기판 상단에 위치한 카메라와 경고장치를 기반으로 눈잎 등 운전자 얼굴 내 통상 약 300개의 특징점을 분석해 졸음운전 예방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하품이나 눈 깜박임, 3초 이상 눈을 감는 등의 행동을 분석해 시간 및 횟수를 감지한 뒤 운전자의 피로도를 판단해 운전자의 주의력이 저하됐다고 감지된다면 계기판에 경고, 메시지와 경고음을 발송하는 것인데요. 유럽은 졸음운전 사고 감소를 위해 EU GSR을 개정, 2022년 7월 이후 출시되는 승합, 화물차의 DMS 설치를 의무화했고 올 7월부터는 대상 차종을 모든 신차로 확대했습니다. 미국은 내년까지 대부분의 신차에 DMS와 탑승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합해 장착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국내의 경우 DMS 시스템은 고급 차량에 한해 옵션 사양으로 보급 중이며 현재 제도적으로 장착이 의무는 아닙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한국 게임의 글로벌 위상에 대해 강조하며 세계 1위라는 큰 목표를 이야기한 데 반해
2부에서는 해외 게이머가 한국 게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모습이 강조되면서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각 부분에서는 개별적으로 이해가 되었지만 시리즈의 통일성과 연결성 측면에서는 다소 산만하게 느껴졌습니다. 프로그램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더욱 잘 전하려면 각 부의 흐름을 보다 일관되게 조정하여 시청자가 한 방향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연출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 게임의 문화적 확장성과 세계적 영향력을 소개한 부분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전통 음악과 웹툰 IP 등 한국적 요소들이 게임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룬 점은 신선했고, 이로 인해 많은 기획자들도 유익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집 1, 2부를 거쳐 산촌 농가의 안식처이자 새로운 돌파구로 커다란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숲의 경제적인 측면이 프로그램 내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숲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하면 그 가치는 총 405조 원, 그중에서도 54만 개의 일자리와 259조 원에 달하는 공익적 가치를 가지며 인제 자작나무 숲 그 단독의 경제적 효과가 441억 원이라고 수치는 알려주었는데, 그 산출된 수치의 속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구성이 된 것인지 알려주는 도표 등의 자료 제시가 없었던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의 설계 모티브가 되었다는 곳, 도시의 40% 정도가 녹지라는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의 철학은 말레이시아 공과대학 교수를 통하여 꽤 상세히 다루었으면서도 정작 세종시의 숲에 관한 이야기는 빠져 있었다는 점 또한 매우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물론 게임에 대한 일정한 지식과 게임 산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주로 시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게임과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시민들도 시청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11분 24초 부분의 자막, 게임 안녕 서울 이태원 편 시네마 컷신 중에서의 시네마 컷신이나 14분 46초 부분 자막, 게임 피해 거짓 시네마 컷신 중에서의 시네마 컷신은 표기 자체도 일관성이 없을 뿐더러 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게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시청자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또한 2부에서는 IP라는 용어가 특별한 설명 없이 노출되어 방송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 용어에 대해서는 더욱 친절한 설명이 자막을 통해 제공되도록 제작진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의 파급 효과에 의해 볼 때 잘 만든 프로그램이라면 시청자에게 주는 효과나 메시지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작자의 메시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숲이 주는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보다 거시적이고 환경적 관점에서 지구 생태계나 환경적 가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제품 생산이나 래프팅 등 힐링 교육 프로그램의 과정에서 숲이 잘 보존되고 있는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나 숲 피해 요소, 관광객 활성화로 인한 숲의 보존 문제 등 지속 가능한 숲 환경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점도 전문가의 서로 다른 관점과 시각에서 함께 다루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것과 함께 우리가 숲을 위해,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제시해 준다면 인간 중심적 숲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생하는 더불어 사는 숲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류 흥행에 있어서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게임 산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뉴 챌린저는 일부에서는 2022년 기준 연간 수출액이 12조를 상회하는 한국의 게임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또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에 대해서 상상 설명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향후 게임 산업의 방향 및 주요 경쟁국들의 동향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고, 앞으로 게임 사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내용 중에 세계 게임 시장 내 각국 점유율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하나 노출되는데 이 그래프의 제목이 세계 게임 시장 내각국 점유율로 잘못 오기되어 있는 점이 5개 T로 보입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향후 프로그램 제작 시에 작은 부분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주도의 명품 숲인 치유의 숲입니다. 한대림, 난대림, 온대림의 다양한 식물이 고루 분포, 평균 수명 60년 이상의 편백숲이 여러 곳에 조성되어 있다라고 화면에 설명글이 보여주는데 이어지는 진행자의 멘트에서는 이슬을 잔뜩 머금은 숲에서 풍기는 평온한 분위기와 80년 넘은 편백과 삼나무들이라고 말합니다. 온몸으로 느끼는 원시림을 위해 편백나무의 나이를 20년 훌쩍 건넌 것인지 모르겠으나 화면의 글과 멘트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분은 한국 게임 산업의 미래를 다루며 일본과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한국 게임의 독창성과 문화적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포켓몬고 같은 증강현실 게임이 사용자 경험을 확장하는 사례로 제시되며 한국 게임이 이러한 기술 혁신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부에서는 한국에서의 포켓몬고 이벤트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각하며 증강현실 게임의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였는데요. 다만 이러한 기술적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AR 기술이 보편화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기술적 과제나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면 더욱 설득력 있는 내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뉴 챌린저 시리즈는 한국 게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다각도로 탐구하며 시청자들에게 게임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전달하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2011년 완공된 녹색도시 푸트라자야 행정수도 도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모티브로 삼았던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세종시에 대한 숲 내용이나 녹지에 대한 내용 등을 어떻게 담고 이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해외의 사례는 도시의 큰 광역적 범위를 설정하여 구성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의 숲, 일자리, 지역 경제에 대한 영역으로 국한된 느낌이 있어 전체 제작 프로그램 메시지가 약간 흐려진 아쉬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에 대한 기획 의도는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11월 YTN-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를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